네, 어제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유권자가 23만 4,761명 가운데 5만 6,900명 정도.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은 25%가 안 됩니다. 24.26%로 투표율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2만 9,095표, 51.9%죠. 얻은 안철수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2위는 정동영 후보, 3위는 천정배 후보, 4위는 이현주 후보인데요. 어찌됐든 원래 이제 결선 투표 가냐 안 가냐 뭐 이게 이제 그 주요 쟁점이었는데 결국 50%를 넘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른바 강력 야당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무능, 뭐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 뭐 이런 등등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당 운영의 노선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노선에서 좀 가운데 중도주의를 천명하면서 중도개혁정당을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패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질 거다. 시들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양극단의 기득권이 빠르게 부활한다 이랬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우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의 기득권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좀 있었죠. 촛불을 들 수 있는 기득권. 촛불 기득권. 그러면 거리에서 앉아서 네. 농성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촛불들로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안철수. 아니요. 말을 나오긴 바꿨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 아니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봉도사님 스타일의 해석. 네. 진짜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촛불 기득권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촛불이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네. 안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택은, 정두원. 그분들 이상하게 진영은 틀린데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분도 보수인데. 보수의 품격에서 또 저희가 쫙 가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그 국민의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방송의 5%만 해요. 아니요. 오늘 조사에서 좀 올랐습니다. 얼마예요? 6.7%. 6.7% 조금 더 하죠. 끝. 근데 이제 이 주말 그 지표를 좀 봐야죠. 왜냐면 오늘 발표된 이 지표는 어제 전당대회가 거의 반영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한 주 더 지켜보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금토 조사한 거죠. 제가 어제 좀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어제 메이웨더 맥그리거 경기가 더 화제여서 전당대회가 조금 시들했어요. 어제는 뭐 진정한 영웅은 맥그리거다. 사실은 이제 어제 검색어에도 패했는데. 잘 못 올랐어요. 어제 검색어에는 반찬 투정 뭐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싸우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11번.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와 싸우겠다고 그냥 코드 인사, 오만과 독선. 그래서 조금 더 이 국민 공감 얻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선명한 야당의 기치를 들지 않으면 또 이번 정부와 계속 뭐 각을 세우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으로 보자면 사실 국민의당은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으로 보자면 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실상 과거에 야삼당 연합으로 해서 그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주요 정치 세력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스탠스를 지키지 않고 여기에서 가운데로 온다고 하면서 보수와 손을 잡는 노력을 본격화한다면 사실 국민의당이 설당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90%예요. 네, 90%에서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당을 개인적으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정 여부, 존중 여부를 떠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제일 좋은 게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그게 왜냐하면 호남의 정서거든요. 네. 그 호남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 호남 출신, 호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의원들 보게 되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영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하고 도찐개찐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국회는 없애자 이제. 맞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이기고 나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모습. 호남에서. 그렇죠. 이런 걸 호남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좋은데 5만가 독선.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비판할 구석도 있고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 5만가 독선이라 그러면 5만가 독선인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남는 거 아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입지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테면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당이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고 부산시장 출마하라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고 아버지도 다 할아버지도 부산에서 연고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했는데 별로 그 얘기를 세게 듣는 것 같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다음 뉴스. 지금 뭐 어제 전당대회 얘기하셨고요. 어제 메이웨더 맥거리거 권투에 다 이제 빠져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금요일에 아주 세기의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남긴 것, 그 후폭풍, 삼성 경영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지금 1심 형량 5년인데 징역 5년이에요. 실형인데 이게 뭐 많다 적다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형량이 좀 적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이 한 40%대 뭐 형량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또 분들도 한 30%대.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죠. 여론조사는 아주 큰 격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 유죄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스모킹 건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실형 선고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일부도 계시고 사실은 정황 증거만 다 쌓아도 정경유착 이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게 명백한데 어찌 이게 뇌물이 아니냐 이런 분들인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정유라의 전격 증언이 효과가 있었다. 사실은 이제 다 이 삼성 측 변호인은 엄마에게 들었어요. 이렇게 전해 들은 말이 무슨 법정 증거 효력이 있느냐인데 전문 증거라 그러죠. 그걸. 맞습니다. 전문 증거. 전언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정유라가 수해의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안민석 의원은 이 사건의 정점은 정유라다 이렇게 초기부터 지목을 한 바도 있는데 이 승마 지원이 말이 승마 지원이 정유라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삼성과 모친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언을 직접 법정에 쏟아냈던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간과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이미 한참 전에 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 중에 첫 번째로 실형을 받은 게 이대 관련 판결도 아니고 바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한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그렇죠. 블랙리스트 갖고. 이들 자체가 이미 실형을 받았다는 게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포함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모관계, 뭐 경제적 공동체 이런 복잡한 용어 안 썼습니다. 재판부가 공모를 했다. 하나가 압박을 했고 하나가 돈을 받았다. 이 둘은 완벽한 공모관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삼성은 이 하나하나의 명시적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또 암묵적 청탁도 없었던 것으로 봤지만 승계구도라고 하는
큰 그림과 이번에 정치적 권력의 지원은 승마 쪽으로 흘러들어간 거는 명백하게 주고받은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다.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지금 이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제 2심 바로 항소하겠다 그랬어요. 이 국민적 논란이 좀 있는데 재판 끝나자마자 삼성 측의 변호인이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동안 왜 죄송하다고 한참 얘기를 했었던 것인지 예. 이런 문제들과 함께 지금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었고요. 이제 국민들의 눈초리는 시선은 2심으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판결을 보면서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판결문은 준엄했으나 네. 형량은 미약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도 와닿네요. 예, 그리고 총론에서는 검찰이 이겼으나 강론에선 삼성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 재판부가 신의 한 수를 둔 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저거예요. 공모, 공범. 우리가 삼성에서 계속 디펜스를 이거로 했거든요. 경제 공동체가 뭐냐 도대체.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판례도 없고 생소한 거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뭐? 그게 몽미? 공모, 공범. 우리가 지금 공범이 되면요. 최영일 평론가한테 돈을 주나 나한테 돈을 주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렇죠. 둘을 딱 묶어놓는 순간 공모, 네. 공범. 그러니까 무슨 공동지갑으로 경제공동체로 옷값을 내줬다 이런 디테일을 파고 들어갔거든 삼성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공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한선이 아니거든요 형량이. 네. 원래 이게 국외 재산 국외 높이. 그게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10년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그걸 또 쪼개줬어. 아주 묘하게 쪼갰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립지대 던졌는데 갖고 36억이 국외 도피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 그러니까 하한에 딱 맞추고. 아니죠. 하한이 아니에요. 5년이. 5년 이상이면 이거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잘 아는데 5년 이상이면 하한이 5년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한은 2년 6개월이에요. 아. 재판부가 장량 감경. 재판부의 임의로 반을 깎아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한선은 2년 6개월이에요. 가중할 수도 그럼 있고. 다음에 나오시겠네. 그렇죠. 거기다 공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2심 가서 싸우세요. 나는 너무 모든 법률을 다 감안해서 그 네. 2심으로 딱 가는 순간 네. 재판부 장량 감경 카드 안 썼거든요. 한 번밖에 못 써요. 네. 그렇죠. 가급적. 네. 1심에 쓰면 2심에 안 쓰고 1심에 안 쓰면 2심에서 쓰거든요. 2심으로 딱 가는 순간 재판부가 5년. 근데 장량 감경은 2년 6개월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2년 6개월에 3년 때리는 순간 삼호법칙에 딱 걸리는 거지. 그렇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근데 나오는 저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 나오는 건데 이 형량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저는 왜 추징금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추징금 1조 이렇게 하면 네. 아마 삼성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물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형법상의 그 규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징금 제로 이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자, 그런데 이제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핵심이 네. 2심에 가갖고 네. 집행유예 못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4개 아니에요, 4개. 네. 허위 증언 빼놓고. 위증 빼고. 위증 빼놓고. 네. 4개 중에 하나를 완전 무죄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집유로 낼 수 있어요. 완전 무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재산 국외 도피가 완전 무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1심에서 36억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네. 2심에서 완전 무죄를 하게 되면 1심을 완전 완전 거죠. 부정하고 완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이것은 검찰 수뇌부의 평가였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 없어요. 하나를 완전 무죄로 해야지만 굉장히 고급 정보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제가 네.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아, 그래요? 쫙 얘기하면 실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을 입 딱딱 닫아요. 왜냐하면 만주- 현장에서 싸움. 만주 자기들 변호사. 감옥 안 가봤거든. 그래서 항소심으로 항소심에서 안 나온다. 힘들다. 네. 뭐예요? 반짝반짝. 아니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네, 어제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유권자가 23만 4,761명 가운데 5만 6,900명 정도.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은 25%가 안 됩니다. 24.26%로 투표율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29,095표 51.9%죠. 얻은 안철수 후보가 신임 당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2위는 정동영 후보, 3위는 천정배 후보, 4위는 이현주 후보인데요.
어찌됐든 원래 이제 결선 투표 가냐 안 가냐 뭐 이게 이제 그 주요 쟁점이었는데 결국 50%를 넘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 없이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른바 품격에서 네. 또 저희가 쫙 가기로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그 국민의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 방송의 5%만 해요. 아니요. 오늘 조사에서 좀 올랐습니다. 얼마예요? 예, 6.7%. 6.7% 조금 더 하죠. 네. 끝. 근데 이제 이 주말 예. 그 지표를 좀 봐야죠. 네. 왜냐면 오늘 발표된 이 지표는 예. 어제 전당대회가 거의 반영 안 됐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건 좀 한 주 더 다음 주, 지켜보면 네, 나올 조사를 것 봐야 같고요. 돼요. 아마 금토 조사한 네. 거죠. 제가 어제 좀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거 뭐냐면 어제 메이웨더 맥그리거 경기가 더 화제여서 전당대회가 조금 시들했어요. 어제는 뭐 진정한 영웅은 맥그리거다. 사실은 이제 어제 TKO로 검색어에도 잘 패했는데 못 올랐어요. 네네. 어제 검색어에는 반찬 투정 뭐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네.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싸우겠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많이 쓰셨는데 쓴 것 11번 예. 주로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와 싸우겠다고 그냥 코드 인사, 네. 오만과 독선. 그래서 조금 더 이 국민 공감 얻을 수 앉아서 네. 농성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네. 촛불들로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안철수. 아니요. 말을 나오긴 바꿨죠. 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가. 아니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봉도사님 예. 스타일의 해석. 네. 진짜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촛불 기득권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촛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네. 안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택은, 정두원. 그분들이 이상하게 진영은 틀린데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분도 보수인데. 예. 보수 강력 야당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무능, 뭐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 뭐 이런 등등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당 운영의 노선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노선에서 좀 가운데 중도주의를 천명하면서 중도 개혁 정당을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패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질 거다. 시들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양 극단의 기득권이 빠르게 부활한다 이랬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우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의 기득권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좀 있었죠. 이해는 잘 촛불을 안 들 수 있는 기득권. 촛불 기득권. 그러면 거리에서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선명한 야당에 기치를 들지 않으면 또 이번 정부와 계속 뭐 각을 세우는 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으로 보자면 사실 국민의당은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진영으로 보자면 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실상 당시에는 과거에 범야권. 야삼당 연합으로 해서 그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주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스탠스를 지키지 않고 여기에서 가운데로 온다고 하면서 보수와 손을 잡는 노력을 본격화한다면 사실 국민의당이 설당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죠.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90%예요. 네. 90%에서 거의 다 왔다 회복을 갔다 했어요. 그러거든요. 예. 회복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당을 개인적으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정 여부, 존중 여부를 떠나